네, 반갑습니다. 자, 어렵게 강연 시작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12편이 1차 세계대전이었죠. 그래서 몇 달 전에 했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많은 분들이 2차 세계대전 언제 하냐고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두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자, 히틀러하고 스탈린입니다. 무솔리니가 아니고 스탈린입니다. 이 두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서 격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죠. 자,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남자다. 코수염이 있다. 뭐 이런 건 우리가 표면적인 거고, 이 두 사람한테는 제일 처음에는 동지였습니다. 나중에는 그 피 터지게 싸우는 숙적이 되었죠. 히틀러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출신이면서 독일의 총통이 되었고, 자, 스탈린 같은 경우는 조지아 출신입니다. 우리가 조지아를 그루지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조지아 출신으로서 소련의 총서기관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스탈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남자의 또 하나의 또 공통점을 찾자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의 희생양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정폭력이 나중에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수천만 명을 사상하게 되는 2차 대전이라는 큰 비극을 낳게 되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2차 세계대전을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세계대전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로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살펴봤던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이 바로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6월 28일 날에 맺어졌던 이 베르사유 조약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패전국 독일한테 어떤 내용들이, 어떤 짐들이 얹혀졌을까요? 바로 해외 식민지를 모두 포기할 것. 두 번째, 알사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반환할 것. 이건 알짜배기 땅입니다. 세 번째, 이 전쟁 배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1250억 마르크인데요. 달러로 환산하면 한 15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공군과 잠수함을 보유하지 말 것. 그러면 이 공군과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주변국들이 철저하게 독일을 감시해야 되겠죠. 다음에 육군, 해군 병력을 10만 명 이내로 제한할 것. 이것도 역시 주변국들이 감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조항을 보면서 독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반드시 우리의 영토를 되찾아야 되겠다.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에 세 번째, 외세의 간섭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이 주변국들이 독일을 보는 시각이 담겨있는 하나의 사설이 있습니다. 영국판 일요신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발가벗고 있는 한 남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남자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측에서 봤을 때는 원흉이라고 할 수 있죠.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의 모습입니다. 고행을 하고 있는 하나 수행자의 모습인데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죠.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피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의 1919년 날짜에 적혀 있는 표지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베르사유 조약이 제가 얘기했듯이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가장이시잖아요, 그죠? 나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칭찬해주면 되죠. 우쭈쭈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팍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일인의 자존감은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칭찬해주면 됩니다. 너희들 게르만족이 세계 최고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해. 그걸 히틀러가 잘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종주의라는 겁니다. 독일인 게르만족 제일주의, 우월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독일인의 어떤 민족주의는
어느 한 민족의 희생양을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였을까요? 유태인이라는 거죠. 유태인은 수천 년 동안 그 기독교 유럽 사회에서 왕따 아닌 왕따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혐오주의가 팽배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 히틀러가 잘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경제학자 한 분이 나오시죠. 누굽니까? 케인즈입니다. 나중에 그 뉴딜 정책을 입안했던 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파산했으며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적개심이 바로 히틀러를 등판시켰다. 이 사람은 2차 대전을 예견했습니다. 이 독일인의 무너진 자존감이 결국은 주변국을 침략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 케인즈는 2차 세계대전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시대적 배경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대공황입니다. 1929년에 일어났죠. 혹시 여러분 경제대공황이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일어났죠. 왜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한 11월 달 정도에 끝났고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920년대의 미국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피츠 제럴드라는 어떤 소설가의 작품을 영화화 만든 작품이죠. 뭡니까?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여러분 1920년대는 어떤 시대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920년대는 광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황금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개츠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그 타이틀이 붙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920년대 미국은 자본주의가 꽃을 피웠을 때입니다. 최고조로 달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공업 생산량의 40%를 누가 차지했다? 바로 미국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포드 자동차,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컨베이어 벨트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대량 생산 체제. 이것으로 미국은 세계 공업 생산량의 40%를 차지했습니다. 호황 중에 호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개츠비가 살았던 이 1920년대는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금주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금주법이 뭐예요?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제조를 금지하는 겁니다. 1920년대에. 이 그 위대한 개츠비 소설이 만들어졌을 때가 1925년이었거든요. 한복판에, 금주법의 한복판에 바로 위대한 개츠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개츠비, 금주법은 왜 미국 사회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습니까? 청교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였죠.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의 가장 어떤 종교적인 덕목이라고 할까?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금욕이에요. 절제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회가 타락할수록 기독교 복음주의가 판을 치게 되죠. 자, 이 음주, 술이 바로 이 사회 타락의 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술만 없으면 부정부패 타락이 없어진다. 사치 향락이 없어진다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란 사회는 이민사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민자 중에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그러면 뭐가 유명하죠? 맥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때 적국이었던 독일 사람들이 만약에 술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큰 부를 쌓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위대한 개츠비는 그 당시에 이 금주법이 시행되던 이 1920년대에 뭐로서 성공을 합니까? 뭐로서 부를 사요? 쌌습니까? 밀주를 하게 되죠. 여러분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비밀리에 만들어지는 술은 값이 되게 비싸겠죠. 그래서 마피아 조직하고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집단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밀주로서 성공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개츠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츠비는 우리가 결과는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총 맞아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이 개츠비는 이 금주법 요 당시에 이 밀주로서 굉장히 부유해졌고 억만장자가 되었었죠. 이 억만장자가 되었던 이 개츠비가 매일매일마다 파티를 엽니다. 너무나도 호화로운 파티를 열죠. 파티를 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첫사랑 데이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열다 보면 내가 사랑했던 첫사랑 데이지가 분명히 올 수 있을 거야. 진짜 이 파티에서 첫사랑 데이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 데이지와의 사랑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말죠. 그리고 총에 맞아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아마 이 위대한 개츠비의 소설가 피츠제럴드는 아마 이런 걸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호황기였던 미국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이 상황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걸 암시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1920년대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위대한 개츠비의 한 장면을 영화로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몇 번 볼까 말까 한 미소가 바로 개츠비의 미소였죠. 자, 저 개츠비의 잔에 담긴 저 액체는 술일까요? 물일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던데요. 이것은 물입니다. 물 한 잔 잠깐 먹고 갈게요. 자, 요게 잠깐 그 미국 1920년대의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파티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1920년대는 재즈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잠깐 동안 재즈의 음악이 잠깐 들렸을 겁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몇 년입니까? 1929년. 이때 10월 24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블랙 더스데이,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죠. 자, 이때 이 경제 대공황의 징조는 9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가격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었죠. 자, 주식 가격이 출렁거리기 시작했는데 10월 24일 날 대량 투매가 시작됩니다. 주식을 대량 팔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그 당시 최고 큰 은행이었던 JP 모건이라는 은행이 이때 10월 24일의 주가 폭락을 막아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더 이상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0월 29일, 5일 뒤에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때를 우리가 검은 화요일, 블랙 투스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장마치 하루 만에 주가가 22%가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에 미국 증시 총액의 시가총액의 300억 달러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3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전비 있죠. 그러니까 투자했던 전비의 총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많은 돈이 단 2주 만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920년대는 매일매일 주가가 최고치를 찍었어요. 주식만 사면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빚을 내어가지고 뭐를 샀다는 거예요?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2배의 타격을 가지겠죠. 자, 이때 뉴욕 맨하탄의 마천루, 이 높은 건물에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올라갔을까요?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 대공황이 왜 일어났을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보다 뭐가 더 많은 거예요?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생산 과잉이라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때 호황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장터는 유럽이었잖아요. 미국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전쟁 물자를 팔아먹으면서 군수 산업이 굉장히 번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이 끝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버렸잖아요. 생산 설비는 그대로 있는데 이 생산 과잉이 결국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경제 대공황의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황으로 기업이 몇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까? 자그마치 14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 2만 5천 개 중에서 1만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 거죠. 기업이 도산하니까 당연히 은행도 도산을 같이 하게 되겠죠. 자, 이 1만 개가 도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도시에는 은행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자그마치 몇 %였습니까? 25%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인구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대공황 당시의 미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GNP를 우선 한번 살펴볼까요? 1929년에 대공황이 시작했을 때 실질 GNP가 저 정도였다면 1933년에는 56.5%, 반이 떨어집니다. 반이. 56.5로 반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보시면 32였다가 1933년 대공황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25%에 달한다는 거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전부 다 하향 곡선을 겪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미국발 경제 대공황은 유럽에 어떻게 미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경제 호황기였을 때 미국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나라가 유럽의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돈으로 독일 경제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영국과 프랑스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하고 본국 사이에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제국품을 그대로 식민지에 또 맡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블록 경제를 통해가지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하고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대통령이 등장했습니까? 바로 루스벨트입니다. 우리가 벨트 풀린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루스벨트가 드디어 어떤 정책을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뉴딜 정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강화시켜 가지고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바로 이 뉴딜 정책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독일과 일본이었다는 거죠. 자, 미국이 투자했던 150억 달러. 자, 그러면 경제 대공황이 닥치면은 이걸 회수를 해야 되겠죠. 자, 독일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민지가 없었던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의 식민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바로 전쟁이라는 것 통해 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뭐냐 하면 이런 자본주의의 발달을 하면은 내부적인 모순이 계급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럼 내부적인 모순을 내부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는 결속하게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재고가 쌓인 것을 한 번만에 소진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는 거죠. 군수 산업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업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이 두 나라들은 이런 식으로 군국주의를 통해 가지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20-30년대에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딱 일어나가지고 나라마다 다 힘들었는데 유일하게 경제 공황을 피해갔던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소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소련은 1917년에 러시아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스탈린이 신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가 발달했죠. 공산주의 경제의 핵심이 뭘까요? 생산량, 생산 설비를 국가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통제한다는 겁니다.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대공황을 비껴놨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두 번째 요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문제적 남자죠. 누굽니까?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답니다. 그러면 히틀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이비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괴물이 될 거라고는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히틀러의 부모님을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히틀러의 엄마고요. 어머님이 되시고, 자, 오른쪽이 바로 히틀러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이 초상화는요, 이 과거 히틀러의 산장에 있었던 초상화였고, 히틀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개인이 소지를 했었고, 경매시장에 나왔던 그런 초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히틀러의 유년 시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를 연구했던 사람의 말로는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모험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모험 소설을 통해서 히틀러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바로 고통을 참는 것이 용기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히틀러의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이었죠. 이 남자는 3번을 결혼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히틀러의 엄마 클라라는 3번째 부인이자, 자, 히틀러는 4번째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술을 굉장히 많이 먹은 알코올 중독자였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렸던, 학대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히틀러는 모험 소설을 통해 가지고 고통 참는 게 용기라는 것을 터득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그 아버지 알로이스가 히틀러를 채찍으로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뭉덩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뭉덩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는데 히틀러가 한 번도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틀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 비서한테 했다고 하는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히틀러가 울지를 않자 아버지는 더 이상 히틀러한테 매질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 클라라였죠. 아내 클라라는 이 알로이스와 사이에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4명의 자녀를 유년 시절에 다 잃어버려요. 아이가 유년기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래서 이 그 학대를 당하다 못해 또 자녀까지 이렇게 죽음으로 먼저 떠나보냈던 클라라, 결국은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요. 유방암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이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 굉장히 지극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엄마를 돌보면서. 그 나중에 결국 이 클라라가 유방암으로 죽게 됩니다. 이때 이 유방암을 치료했던 주치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본인은 수많은 죽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런데 이 클라라가 죽었을 때 이렇게 슬프게 우는 자식은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이 바로 히틀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틀러를 연구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치의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이 주치의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혐오하게 되는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방암을 치료하면은 이 주치의가 그 집에 그 내원을 하게 되겠죠. 집에 오게 되겠죠. 자, 집에 오면은 이 유방암을 치료할 때 가슴 부분을 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히틀러의 눈에는 그게 그냥 보통 의사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혐오증이 여기에서 생겨났고, 자, 어린 시절에 1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나중에 그 엄마마저 떠나갔던 히틀러, 고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엽서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엽서 화가로 살아갔습니다. 이 히틀러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 미대 오빠를 꿈꾸었죠. 미대 오빠를 꿈꾸었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빈 미술학교에 입학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항상 떨어졌어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 떨어뜨렸던 그 심사위원들이 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태인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오스트리아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히틀러는 어디로 떠납니까? 독일로 떠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바로 1차 대전 때 징집을 당하죠. 히틀러는 굉장히 겉모습은 굉장히 유약해 보이죠. 자,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터에만 가면 에너자이저가 됩니다. 어디서 힘이 솟는지 몰라도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터만 나가면은 힘이 솟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죠. 자, 히틀러는 1921년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우리는 이걸 나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당의 당수가 되면서 1930년에는 나치스를 제2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1933년에는 독일 수상이 되었고 1934년에는 독일 총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책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치의 이 히틀러가 선출직으로 선거로서 이렇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선택했다는 거죠. 독일 국민들이 나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독일 국민들은 아직까지 수치스러워하고 자기들이 반성하는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나치스에 보면은 저 깃발 있죠? 그 표시. 요즘에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우길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또 항의하는 부분도 많은데 전범기죠. 이걸 하켄크로이츠라고 합니다. 하켄크로이츠. 이 하켄크로이츠는 혈통을 의미해요. 게르만족의 어떤 순수한 혈통, 이 혈통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겠다. 자, 유대인을 혐오하면서 우리 아리안족, 우리 게르만이 어떤 세계를 우리의 세계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의 시작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를 제일 먼저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저는 가장 짠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폴란드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란드가 있죠? 자, 여기 있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신생 국가들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탄생했던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해체가 되면서 새로 탄생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위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에는 독일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러시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울고 싶지 않습니까? 울고 싶겠죠, 이 폴란드 국민들은. 자,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여기는 오스트리아죠.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독일 제국에 아주 쉽게 합병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독일의 어떤 심장을 겨누고 있죠. 심장을 겨누고 있는 어떤 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폐부를 딱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보통 국경선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방비가 적게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방비가 하나, 둘, 세 배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폴란드가 독일의 첫 타겟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단지라는 곳이고요. 폴란드 회랑이 있던 곳입니다. 폴란드는 이곳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다 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자, 독일은 이 부분만 독일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트 프러시아라 그래가지고 동프로이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독일 제국의 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분단이 되어 있습니까? 폴란드 때문에 분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는 반드시 독일이 점령을 해야만 되었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불쌍한 폴란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항상 생각을 했죠. 1차 대전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선이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이 소련을 반드시 저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서부 전선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몇 달 전에 독일과 소련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자,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난 뒤에 바로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히틀러가 직접 나와서 폴란드로 진격하는 독일군을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름 뒤에 역시 소련도 어디를 침공합니까?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어떤 밥이 된 거죠, 이 폴란드가. 자, 동쪽에서는 누가 오는 거죠? 자, 소련이 오고요. 서쪽에서는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독일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단이 되어버렸던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폴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비극이죠. 그런데 이 폴란드의 비극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카틴숲 대학살이라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이 당시에 스탈린이 이 폴란드의 포로 중에서 엘리트 포로 있죠. 장교라든지 학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똑똑한 사람들, 성직자들 총 22,000명을 학살합니다. 어디서? 카틴숲에서 학살합니다. KGB를 보내가지고 학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련의 스탈린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학살을 독일 책임으로 떠넘겨버립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다. 누가 했다? 독일 나치가 했다. 이렇게 떠넘겨버리죠. 근데 결국 발굴을 해보니까 누가 했다? 소련이 했다는 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란드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카틴숲 대학살 70주년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폴란드 대통령 카친스키 대통령인데 대통령 내외가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하려고 하다가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던 96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전부 다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 카틴숲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자, 이게 바로 폴란드의 비극입니다. 약소국가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폴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군인 중에 바로 전부 다 폴란드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있죠. 가장 그 위험한 곳 최전선에 바로 폴란드 자유인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 침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철천지 원수급 아닙니까? 1차 대전 이어서. 자, 프랑스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이 감히 우리를 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앙드레 마지노라는 국방부 장관이 말을 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마지노선입니다. 혹시 마지노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사자성어쯤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바로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거죠. 자, 이 마지노선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바로 앞서 말했던 앙드레 마지노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어망을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앙드레 마지노가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병사였습니다.
근데 1차 대전 그러면 제가 참호전이라고 얘기했죠. 이 참호가 이 전쟁 승부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마지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뭐냐 하면 그 참호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은 겁니다.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고 자 기관총과 야포를 배치한 거죠. 어떤 누구도 뚫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 이 마지노선을 설치를 했는데 자그마치 몇 킬로입니까? 750km입니다. 그리고 160억 프랑을 들여가지고 이 마지노선을 구축을 했는데 내부를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그의 지하 요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조 원을 투자했던 가장 프랑스 역사상 아니면 세계 역사상 가장 허망한 삽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졌거든요. 이게 무너졌습니다. 자, 마지노선 왜 무너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보면은 라인강이 보이고요. 여기 독일이고 이곳이 프랑스입니다. 요 사이에 바로 마지노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방어망을 구축하면 분명히 독일이 어디로 들어올 것이다? 1차 대전처럼 벨기에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최정예 요원 100만 명을 여기 접경 지역에 배치합니다. 물론 마지노선에도 100만 명 정도를 여기에다 배치를 하죠. 자,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 최강의 기갑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또 최고의 명장들이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혹시 그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쟁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세 명의 명장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굽니까? 바로 정격전의 창시자 구데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격전 그러면 뭐냐 하면 이 공군하고 기갑부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기동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격전입니다. 이 정격전을 제일 잘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만슈타인입니다. 이게 바로 낫질 작전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낫질 작전을 우리가 프랑스 침공 작전을 우리가 낫질 작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낫질 작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창시했던 사람이 바로 만슈타인이었고요. 자, 이 두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을 알 겁니다.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롬멜이었습니다. 롬멜 장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최고의 전가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롬멜 장군은 부하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이 롬멜 장군의 카리스마에 그냥 빨려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롬멜 장군이 언제 사망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44년이죠. 어쩌면 연합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 명은 1급 전범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54년까지 삽니다. 이 사람은 73년까지 살아요. 그런데 이 롬멜 장군은 44년에 죽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자살을 강요당하죠. 청산가리를 먹고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발키리 대작전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습니까? 히틀러 암살 작전이라고 1944년에 있었습니다. 결국 발각이 되어가지고 실패로 끝나죠. 그 발키리 작전의 배후에 누가 있다? 롬멜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부하들의 신망이 가득했던 롬멜이 어쩌면 발키리 작전의 배후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실패로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히틀러가 자살을 강요합니다. 청산가리 먹고 너 죽어. 그러면 너희 가족은 살려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롬멜은 1944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마지노선이 사상 유례없는 삽질이라고 했죠. 삽질에는 뭘로 대응한다? 낫질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일의 낫질 작전입니다. 자, 독일의 낫질 작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아르덴 숲이 있고 여기 보면 마지노선이 있죠. 여기는 프랑스, 벨기에 접경 지역에는 프랑스 정예요원 1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곳을 통과하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굉장히 창의적인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아르덴 숲입니다. 이곳을, 이 숲속을 뚫고 독일의 기갑부대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독일의 만슈타인은, 자, 전 독일 병력을 A 집단, B 집단, C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B 집단하고 A 집단 중에서 누가 제일 최정예 요원인 것 같아요? A 집단이 최정예 요원입니다. 그리고 B 집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느냐면 A 집단을 위한 페이크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B 집단이 먼저 출격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독일이 쳐들어왔다. 역시 옛날에 슐리펜 작전처럼 벨기에를 쳐들어오네. 전부 다 이리로 모이겠죠. 자, 이때 바로 A 집단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아르덴 숲을 통과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노선은 보면은 이 벙커 안에 있는 거죠. 함부로 기동전을 못하겠죠. 정적인 작전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르덴 숲을 통과했던 롬멜의 기갑부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포위망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던 프랑스, 영국 연합군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포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마지노선은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이죠. 여기에는 그 독일의 어떤 슈투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굉음을 내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 콘크리트를 깨부셔버리는 거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2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야, 영국, 프랑스가 완전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블로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칼레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 게 뭐예요? 바로 덩게르크라는 거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잔여 병력이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도보 해협을 넘어서 영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아르덴 숲을 통과하는 독일 기갑부대의 모습, 이런 상상력을 감히 누가 했을까요? 만슈타인과 롬멜과 구데리안이 했다는 거죠. 이런 독일의 명장들이 바로 그 독일의 어떤 전쟁 초반의 어떤 승리를 이런 3명의 명장들이 일구어냈다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은 블로뉴고 이 칼레는 히틀러의 손에 들어갔고요. 여기가 바로 덩게르크입니다. 이제 이 연합군의 최고의 소명은 뭐냐면 이 도보 해협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영국으로 탈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기적의 덩게르크 철수 작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병력이 어떻게 철수를 할까요? 여기에 모였던 사람이 한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철수 작전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 정도만 철수하면 이 철수 작전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몇만 명이 철수에 성공했을까요? 자그마치 34만 명이 철수에 성공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기적을 만든 860여 척의 덩게르크의 작은 배들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었죠. 바로 이 배들이었습니다. 이 어선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모두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병사들을 도보 해협을 이렇게 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덩게르크의 기적이라고 역사에서는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총 34만 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탈출 성공을 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는 자, 연합국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34만 명이 탈출에 성공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차 대전의 연합군의 역전의 발판을 이 34만 명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 덩게르크의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덩게르크 정신, 이걸 상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다면 언젠가는 뭐가 될 것이다? 역전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덩게르크 정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슨 날이었는가요? 수능이었습니다. 수능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역사에서는 덩게르크의 기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수험생들한테 저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해도 역사에만 덩게르크 기적이 있는 게 아니다. 내 인생에도 뭐가 있다? 덩게르크의 기적이 있다. 이 기적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은 시작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주 뒤에 제 16편에서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국의 대반격.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